안녕하십니까. 김효철 회계사입니다. 직원들 급여도 다 주고 과제도 성공적으로 끝냈는데 인건비를 반납하라고요?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직원들 급여도 다 못 줬는데 인건비도 반납하라고요? 사람 뽑기가 너무 어려워서 기존 직원들이 밤새면서 연구했고 신규 인력 채용하려고 남겨둔 그 돈 고생한 직원들에게 줬는데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네, 정부 사업 해보셨던 분이라면 이런 억울함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돈은 반납하라는데 직원들한테 준 급여를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잘 관리했다고 했는데도 내가 잘한 게 맞나 괜히 불안불안하고 인건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어렵고 실제 문의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비목입니다. 장비재료비 같이 눈에 보이거나 외부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서 담당자가 관리 절차를 깜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실수 때문에 인건비를 반납해야 한다면 더 억울하겠죠. 이번 시간은 사소한 실수 때문에 인건비 불인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런 효율적인 인건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의 정의, 산정 기준 등 기본 개념부터 알아볼 건데요. 다소 지루할 수는 있지만 지침상 나오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셔야 인건비 정산 시 핵심 포인트를 알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료와 함께 보시죠. 인건비란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연구지원 인력 인건비로 구분됩니다. 연구지원 인력 인건비는 비영리법인에 연구부서 연구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수행기간이 영리기업인 경우에는 계상할 수 없습니다. 내부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를 구분하는 것은 참여연구원의 소속이 어디인지에 따라 판단하는데요. 참여인력이 수행기간에 소속되어 있으면 내부 인건비,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외부 인건비로 구분하며 수행기간 소속인지는 사대보험, 직장가입자 여부로 판단합니다. 외부 인건비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과제 수행을 위해 전문 지식을 보유한 외부 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수행기간 임직원 이외에 타기관 소속 연구원이나 대학에 소속된 연구원, 프리랜서 등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외부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참여할 연구 인력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은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를 얼마나 책정할 수 있을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인건비 산정 기준이라고 합니다. 산정 기준도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수행기간의 급여 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에 참여기간과 참여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 실지급액 기준 단가에 포함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에서 받기로 한 총급여액으로 연봉이라고도 합니다. 월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도 포함되고 사대보험 기간분담금과 1년 이상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지급액은 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하기 전인 세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율은 실제로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인건비 100% 확보 여부에 따라 적용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받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인건비 100% 미확보 기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리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100% 확보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왜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인건비 100% 확보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행기간이 해당 연구과제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임직원의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지급해야 하는 기관이라면 인건비 100% 확보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리기업,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인건비 100% 확보된 기관에는 현금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기간이 기업일 경우에는 현금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으며 현물로 자체 부담분만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연구개발 분야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큰 연구과제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별도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영리기업인데도 현금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거나 지식서비스 산업 같은 업종의 연구과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100% 확보기간의 참여율은 실제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하게 됩니다. 인건비 100% 미확보기간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법령에서 정해진 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PBS 시스템을 통한 인건비 조달을 허용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100% 미확보기간의 참여율은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실지급액과 참여율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인건비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인건비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중요한 관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총 연봉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참여율을 반영한 실지급액 기준 인건비 평가액과 사업계획서상 인건비 예산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상 인건비 예산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관리를 위해선 사업계획서상 인건비를 반드시 비교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사업계획서상 인건비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신 서류일 것입니다. 만약 처음 보셨다면 조금 더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협약 시 사업계획서 반드시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서는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비목별로 정리한 것으로 인건비, 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의 비목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인건비는 현금 인건비와 현물 인건비로 나뉘어지는데 현금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서 참여 연구원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를 말하며 현물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인건비를 말합니다. 영리기업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일정 비율의 민간부담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 중 현물로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업비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참여연구원별 산정된 인건비 소요 명세서 사례를 통해서 현금 및 현물 인건비의 의미와 집행 방법, 정산시 주요 검토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사업계획서상 참여 인력은 기존 인력 1명, 신규 인력 1명으로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지급액에 따른 연봉의 100% 기준 단가는 이 땡땡 대표의 경우 월 500만원 12개월로 연간 6천만원, 배땡땡 팀장의 경우 월 450만원 12개월로 연간 5,400만원이며 참여율을 반영한 참여연구원별 인건비 산정 금액은 이 대표의 경우 참여율 60%로 3,600만원, 배 팀장의 경우 참여율 90%로 4,860만원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인건비 금액은 다시 현금 인건비와 현물 인건비로 구분됩니다. 이 대표는 총 3,600만원 중 2,100만원을 현금 인건비로 해당 연구과제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1,500만원은 현물 인건비로 수행기관에서 현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배 팀장의 경우 현금 인건비 4,860만원을 해당 연구과제에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참여연구원별 인건비 산정금액 계획에 따라 현금 인건비를 집행하고 현물 인건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회계법인은 정산시 참여연구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가 사업계획서상 인건비 금액만큼 집행
또는 부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정부 사업을 처음 수행하시는 분이라면 지금까지 내용을 이해하기 약간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인건비 집행 및 관리와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엑셀 파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인건비 집행 내역 점검표 엑셀 파일로 수행기관이 참여연구원의 실급여액, 참여율 등을 토대로 인건비 집행 내역을 관리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태성회계법인에서 작성, 배포한 것입니다. 참여연구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가 사업계획서상 현금인건비만큼 집행되었는지 또는 현물인건비만큼 부담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급여 대장상 실집행인건비 세전 총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인건비 집행 한도 금액을 산출한 후 이 한도액을 RCMS에 등록, 집행된 인건비 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실제 엑셀 파일에서 어떻게 작성 관리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업계획서상 이 대표 월급이 500만원, 참여율 60%, 배 팀장 월급이 450만원, 참여율 90%로 실제 집행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면 산출되는 불인정 금액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월급이 500만원 60%, 배 팀장 월급이 450만원, 참여율 90%로 실제 입력된 내용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2020년 7월부터 이 대표의 월급여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감소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집행금액은 월인건비 총급여액 맨 상단에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요. 400만원을 적어보겠습니다. 실제 집행금액은 400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건비 집행한도 금액은 3,240만원으로 감소하였고요. 사업계획서상 계상된 인건비만큼 RCMS상에서는 동일하게 집행이 되었다면 이 인건비 한도 금액을 360만원만큼 초과하기 때문에 불인정 금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만약 RCMS상에서 이 부분 집행인건비를 줄인다면 현금인건비의 경우는 불인정 금액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만큼 집행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납은 해야 되고 현물인건비는 약속된 금액만큼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서 불인정 금액으로 반납하게 됩니다. 즉 반납하는 금액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급여가 줄어들었을 경우 불인정 금액이 나오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해결책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여율을 올려서 한도 금액을 올리셔야 됩니다. 즉 실제 이 대표는 과제에 더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400만원만큼 줄어들었으니까 한번 참여율을 60%가 아닌 70%로 올려보겠습니다. 70%로 올려도 여전히 불인정 금액은 산출되고 있고요. 그러면 75% 정도 보면 75%로 참여율을 올리게 되면 집행 한도 금액은 3,600만원이 나오게 되고요. 실제 RCMS상 등록된 인건비도 3,600만원만큼 돼서 불인정 금액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다른 사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참여율 60%로 변경을 하고 인건비도 들어갔고요. 이번엔 회사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해서 2020년 7월부터 이 대표의 월급여가 600만원으로 늘어난 경우입니다. 인건비가 실제 집행된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별도의 불인정 금액은 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건비 한도액이 실제 더 늘어났기 때문에 현금이랑 현물 인건비 등록된 금액보다 한도액이 더 크기 때문에 별도의 불인정 금액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건비 급여가 늘어났으면 한도액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뭐 별도의 참여율 변경이라든지 별도 관리를 하시지 않아도 별도 불인정 사항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실제 인건비 집행 금액이 늘어났다고 RCMS 상에서, 즉 사업계획서 상에서 정해진 한도, 이 금액을 초과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다른 사례를 한번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 대표 배 팀장 월 급여는 동일하고요. 신규 사업을 확장을 해서 이 대표가 매우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부터 이 대표의 참여율이 60%까지가 안 되고요. 반밖에 참여를 못해서 30%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30%만큼 참여했기 때문에 실제 등록되는 인건비도 그만큼 줄여줘야 될 거고요. 실제 RCMS 상에서 등록되는 인건비도 그만큼 줄였습니다. 그래서 불인정 금액은 별도로 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인건비 예산은 6,960만 원인데 실제 집행된 현금 인건비 총액은 6,435만 원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요. 또 현물 인건비는 1,500만 원만큼 부담하기로 했는데 실제 부담된 건 1,125만 원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불인정으로 반납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규 인력 추가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 과장, 월 급여 400만 원인 홍길동 과장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00만 원이고요. 이분의 참여율은 50%로 해보겠습니다. 50%로 했고, 실제 RCMS에 등록하는 인건비는 표 줄어든 만큼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별도의 불인정 금액은 전혀 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 대표가 참여율이 줄어든 만큼 홍길동 과장이 추가로 참여하게 되면서 실제 인건비 대비 참여율을 반영했을 때 한도액이 RCMS상 등록되는 인건비 한도 금액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불인정 금액은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참여연구원의 연봉, 참여율이 변경되거나 퇴사 등으로 참여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협약 변경을 통해서 참여연구원 변경 사항을 적시에 등록,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관리를 적시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건비 집행 내용 및 정산 결과 정리표라는 이 인건비 집행 내역 점검표를 배포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서 변경사항 관리를 하시길 바라고요. 또 참여율과 실지급액이 증가했다고 해서 인건비 예산 한도를 초과해서 인건비를 집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즉 인건비는 예산 한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예산 집행 방식은 현금과 현물로 구분되지만 정산 시에는 실제 지급된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참여율을 반영한 금액과 RCMS상에 등록된 인건비 금액, 즉 사업계획서상 인건비 금액만큼 비교하게 되므로 현금 인건비와 현물 인건비 관리 및 정상 방식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앞서 사례를 통해서 참여연구원 변경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 참여연구원 변경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여연구원 변경은 자체 변경 사항과 전문기관 승인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과제 책임자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 사항이며 이 외에 참여연구원 변경, 참여율 변경, 참여기간의 변경 등은 수행기관의 자체 변경 사항입니다. 수행기간 자체 변경 사항은 SM택에 변경 등록하면 등록 즉시 반영 처리되므로 해당 사유 발생 시에는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고요. 깜빡했다면 과제기간 종료일까지는 반드시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전문기관 승인사항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면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에 승인하는 것으로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경관리된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참여기간 등은 참여연구원 현황표를 통하여 SM택, RCMS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리기업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현금 계상이 가능한 신규 인력 인건비는 기존 인력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비목으로도 전용해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율 관리는 반드시 기존 인력과 구분해서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SM택에서 참여연구원 변경관리, 즉 신청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M택 로그인 후 과제 수행, 전자협약, 협약 변경 관리 메뉴로 이동하시고 과제명, 자체 변경 등록, 주관기관 등의 참여연구원 변경을 선택해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변경 전 참여연구원을 확인하고 참여연구원의 추가, 수정, 삭제 버튼을 이용해서 변경 후 참여연구원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과제 기간 중 참여연구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을 SM택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삭제된 참여 인력의 인건비는 수정 보완이 되지 않아서 최종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참여 인력이 퇴사할 경우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참여연구원에게 실제 인건비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현금 인건비와 현물 인건비 증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 명세서, 개인별 급여 계좌 이체 증명을 통하여 실제 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통하여 수행기간 소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참여연구원 현황표는 개인별 참여기간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집행 한도액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과제기간 중 관리 작성한 인건비 집행 내역 점검표 엑셀 파일로 대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계획서상 외부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타 소속기관 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인력의 원소속기관 기관장의 확인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원소속기관 승인 없이 계상 및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또한 타 기관 취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별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참여율을 반영한 실지급액 기준 인건비 평가액과 사업계획서상 인건비 예산을 비교하면서 참여연구원 변경 관리를 잘하고 인건비 증빙서류까지 잘 갖추어 놓았다면 인건비에서 불인정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는 지침상 불인정 기준과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면서 인건비 집행 및 관리에 있어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구원 변경 및 신규 연구원 등록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사업계획서상 등록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를 집행한 금액,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 불인정 사례인데요. 이러한 불인정 사례는 인건비 집행 내역 점검표를 통해서 과제 기간 중에 상시 관리함으로써 사전에 충분히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현물인건비가 계상된 인력에 대해서 RCMS상 현금인건비를 집행 등록하면 불인정되고, 인건비 집행액에 판공비나 복리후생비성 경비가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인건비 실지급액에서 제외하고 한도 금액을 판단합니다. 또한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하였더라도 SM택상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거나 참여율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정산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제기간 중에는 인건비 집행내역 점검표를 통하여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연봉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인건비 집행 관련 불인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SM택상 참여연구원 변경 등록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SM택상 참여연구원 변경 등록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금인건비 집행은 RCMS를 통해서 참여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해야만 하는 걸까요? 인건비의 경우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및 4대 보험 원천 징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급여의 일부를 RCMS에서 개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기업의 급여 담당자는 얼마를 떼야 하고 두 번씩 나누어 지급해야 되는 건지 혼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RCMS를 통한 직접 이체가 원칙이지만 인건비의 경우 이러한 실무상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자계자 이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행기관에서 급여를 전액 선지급하고 난 후 사업비에서는 참여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행기관의 자계자, 급여, 그러니까 법인 급여계좌로 이체하셔도 됩니다. 이외에 인건비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별도로 정리하였으니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